한국의 한 가게 안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과 가게 점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원은 외국인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이 가게에서 내쫓고 외국인 여성은 억울하다며 외국어로 소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시죠. 이 사기꾼들 그 영수증 내놔, 얼른 내 말 안 들려? 한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폐 가치가 폭락한 베네수엘라에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하며 회사 공장 설립 때문에 중국에 출장 갔다가 사기를 당했고 또 몇 년 뒤 한국에 방문한 지금 한국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치려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가게 된 것은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PCB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기판을 PCB라고 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저렴한 중국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중국에 가야 했고 처음 일주일 정도만 예상했던 일이 중국 사람들 특유의 느릿느릿한 업무 처리 속도 때문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여 결국 한 달 가까이 중국에 체류해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은 기간이 늘어져서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호텔에 세탁을 맡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여자인 저는 남자들이 모르는 몇 가지 고충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을 체류한다면 중간에 생리도 해야 하는 것. 부터 일주일만 계획되어 있던 출장 기간에 맞춰서 화장품을 작은 용기에 소분해 와서 사용하느라 딱 일주일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럴 때 보면 그냥 로션 하나 챙겨서 오는 남자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하여튼 하는 수 없이 근처 번화가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점가가 몰려있는 번화가는 찾아볼 수 없었죠. 무작정 택시를 타고 근처 화장품 가게 아무데나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자신 있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러 나오면서부터 이미 습하고 더운 날씨에 힘이 빠져 도착해서 뭘 사야 될지 빠뜨려서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계속했습니다. 체크를 마치고 이제 도착할 때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계속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남자 직원 보고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나? 그렇게 한참을 불안에 떨었고 결국 화장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기사님이 호텔에 바로 돌아가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건만 사고 바로 돌아갈 거라고 하니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를 끄는 걸 보여주면서 리셋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는데 돈을 받지는 않겠으니 자기 택시를 타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했죠. 생각해보니 호텔로 돌아가려면 또 택시를 타야 하는데 또 다른 택시를 타느니 이 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죠. 솔직히 이때까지는 기사님한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미워졌던 나쁜 일화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화장품 가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한 달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화장품부터 해서 파운데이션, 파우더, 스킨, 로션, 생리대, 여성 청결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과 여성용품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냥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준 상인은 계산을 해주면서 아주 많은 샘플 화장품을 더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샘플치고는 일반적인 화장품 병처럼 생겼지만 다 샘플로 넣어주는 줄 알았죠. 베네수엘라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사면 마찬가지로 후하게 샘플을 챙겨주기도 하니까요. 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가게가 샘플에 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다 샀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많이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챙겨주시는 아주머니의 표정을 봐도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너무 많이 넣어주시는 것 같아서 몇 개를 빼달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더 챙겨 넣어주시는 사장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회사 동료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여자 것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남자 것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렸죠.
맨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사장님은 또 다른 데서 남자 화장품을 몇 개 더 가져오셨습니다. 결국 비교적 심플했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한 보따리가 되어 한 손에 들기도 힘들어진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계산 카운터 옆에 비자카드 마크가 있는 걸 보고 비자카드가 되냐고 물었죠. 사장님은 웃으면서 카드를 받아들고 카드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서명을 요청하셨고 저는 당연히 서명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서 나왔죠. 베네수엘라 돈 단위가 워낙 커서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 외국인이 낯선 나라에서 그런 걸 확인할 여유는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베네수엘라 물가가 많이 저렴해서 화장품 가격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는 생각이었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오셨던 택시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호텔에 돌아와서 화장품을 정리하며 봉투 안에 있는 영수증을 구경해 봤습니다. 영수증에 빼곡히 적혀있는 물품 목록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사지 않은 화장품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돈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몇만 볼리바르인지 계산을 해보았죠. 48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한국 돈 약 70만 원, 제 월급이 1800만 볼리바르인데 중국의 화장품 가게에서 480만 볼리바르가 결제된 것이죠. 샘플인 줄 알고 받아왔던 모든 화장품들을 제가 제 돈 주고 산 경우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제가 당했던 일을 말했고 같이 호텔 카운터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베네수엘라 현지 경찰이 와서 호텔 측에서 도움을 주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제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고 영수증의 물품 목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구매를 한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외국 사람이 겨우 몇십만 원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군다며 부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딜 가나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같은 물건을 팔아도 외국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그걸 항의하면 그거 너희한테 얼마 안 하잖아 하는 분위기는 정말 싫었던 이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경찰이라는 사람들도 하다니. 알고 보니 택시기사와 화장품 가게 사장의 합동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런 상점들 몇 개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제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손님을 몰고 오면 그 상점에서는 샘플인 것처럼 서비스인 것처럼 끼워 팔아 결제를 유도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돈 단위가 너무 커 암산이 바로 안 되는 베네수엘라 돈의 특성을 이용해 정신없게 만든 뒤 계산을 하고 바로 택시를 태워 보내버리는 그런 수법 말이죠. 어쩐지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가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고 과하게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장거리 왕복 손님을 잡아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속으로는 저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남자 화장품 작은 거 하나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이라 안 울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사기 사건은 제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첫 아시아 국가 방문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나빴습니다.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저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 문화를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알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것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렸죠. 그러다가 한국에 출장을 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힘들게 PCB 기술이 더 뛰어난 한국의 다른 회사에 견학을 갈 기회를 잡아내셨거든요. 원래 동일 업종 회사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보여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제3국에 판매되는 저렴한 전자제품에만 쓰이고 있고 한국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며 시장이 다르다고 긴 시간 끝에 설득을 해서 한국의 한 회사와 기술교류차 견학을 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이번 출장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참석이라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먼저 도착해서 숙소를 잡아놓고 식당을 예약해놓고 한국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 말이죠. 이번만큼은 쉽게 당해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숙소를 잡고 식당을 예약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대표님이 특별히 생선구이집을 맛있는 데로 찾아서 꼭 예약해 놓으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생선구이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고등어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와 관련이 없는 음식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6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친구가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서비스인 줄 알았던 작은 그릇에 담겨 나온 반찬들이 모두 유료였다는 말도 생각났죠.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것은 공짜인 척하지만 알고 보니 유료였던 베네수엘라 때. 경험과 친구가 말해준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이건 똑같은 사기 수법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시아 국가 아니랄까 봐 이런 짓거리는 아시아 공통이구나 싶었습니다. 기가 차서 팔짱을 끼고 음식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메인 요리인 고등어와 밥도 나왔습니다. 밥이 그릇에 꾹꾹 눌려 딱딱해 보였고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준다는 건 뭐일까요? 당연히 돈을 받겠다는 신보죠. 6가지 다른 반찬은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고 밥은 양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 뜨거운 밥은 안 먹겠다며 반납했습니다. 밥그릇을 짚는데 손이 뜨거워서 식은땀이 쫙 났지만 이미 사기를 치려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한 저는 이악 물고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뜨거운 밥그릇을 식당 사장님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죠. 밥을 받아든 사장님은 뭐라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어서 무시하고 그냥 뒤돌아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와 옆에 끼워 파는 음식들을 모두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씩 제 입에 들어가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 내고 먹는 음식을 남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깊었죠. 어쩔 수 없이 주문하지 않은 반찬이 나왔지만 다 먹으면 그만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다 먹은 반찬 그릇을 가져가시고는 다시 새 그릇에 똑같은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식으로 또 끼워 판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격하게 그 그릇을 거절했습니다. 또 일어나서 그 그릇을 들고 사장님 손에 쥐어주었죠. 사장님은 황당함에 더해 처음 보는 손님의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다른 식당 직원들과 소근소근대며 자기들끼리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네들끼리 키득키득거려봐라 나는 안 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고등어까지 싹 발라먹었습니다. 솔직히 맛은 좋았습니다. 대표님이 생선구이 식당을 왜 찾아보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식당은 탈락이죠. 왜냐하면 사기치는 식당이니까요. 저는 끝까지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계산서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고등어 8,000원에 반찬 6개니까 개당 2,000원씩 해서 총 2만원쯤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죠. 8,000원짜리 식당에 왔는데 2만원을 받으려는 생각과 참 절묘하게 2만원을 맞추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사장님은 영수증이 나와도 그걸 주지 않고 카드만 돌려주셨죠.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영수증까지 주면서 손님을 농락하지는 않네. 하지만 너네도 똑같아 하는 마음으로 영수증. 왜 안 주냐고 소리를 질렀죠. 여자 사장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감고 표정을 찡그리셨죠. 그리고 카드기에 걸쳐있는 영수증을 제 손으로 찢어들고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가게를 나와서 영수증을 봤는데 8,000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서서 머릿속에서 혼란이 밀려오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가 8,000원에 나머지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나? 그렇다면 내가 실수한 건데. 제가 식당에서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뭔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뛰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저를 신기하게 보던 식당 직원들과 사장님의 표정도 이제서야 알 수 있었죠. 다음날 다른 식당에 가서 한국의 식당은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집에 방문해 주문을 했습니다. 9,000원인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역시나 제가 주문한 것 이외에 다양한 반찬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밥이 따로 나왔고 이번에는 반납하지 않고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9,000원이 결제되면 밥 포함이고 더 나온다면 밥은 불포함이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궁금하고 신기했던 적이 처음이었죠. 역시나 9,000원이 결제가 되었고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오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염치 없지만 다시 그 생선 가게에 가서 회사 사람들 포함 10명의 식사를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표님과 직원들은 그 식당에서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고 깔끔하게 고등어구이 10인분 8만원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당했던 일과 친구가 일본에서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과는 다르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눈속임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미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 가본 사람이 된 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서 친구들이 소개해주면 예전처럼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 있죠. 과거 중국 여행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나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요. 물론 저에게 사기친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아시아를 싸잡아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 편견도 깼고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잠시 인기 스타가 된 저를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당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집단의 초등학생 무리가 한 동양인 아이를 놀리면서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아이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주에 사는 셰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재혼으로 인연을 맺게 된 새 아들 승욱이가 있는데요. 승욱이 아빠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주일 미군 기지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 미군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던 한국 국적의 남편과 친해지게 된 건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였습니다. 친구 사이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발령나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저는 승욱이와 한국인 남편을 데리고 입국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딸 줄리와 아들이 된 승욱이, 한국인 남편, 저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게 됐죠. 승욱이는 해외에서 처음 살아본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까 봐 걱정했던 저는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한 지 넉 달이 넘어갔을 때쯤 승욱이의 얼굴이 처음 미국 왔을 때와 다르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승욱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할 뿐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승욱이를 잘 관찰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휴일이나 주말처럼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엔 문제없는데 평일에만 유독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요. 저는 당장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승욱이한테 무슨 일이 없냐는 제 질문에 곤란해 하시더니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욱이가 아빠에 대한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욱이 아빠에 대한 소문은 승욱이와 동급생인 한 미국인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승욱이 아빠가 일본에서 여자들에게 웃음과 술을 파는 일을 하는 남자 호스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미군과 결혼한 일본 여자가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문란한 여자라고 엄청나게 수근거렸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여자는 미군 기지 근처에 있던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그 여성을 안 좋게 보았던 것이죠. 또한 일본에는 한국 남자가 술집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저희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문을 듣고 격렬하게 화냈습니다.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클럽에서 일한 호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남편은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똑똑한 모범생 타입의 남자였습니다. 미군 기지에 사무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했으며 경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만큼 능력 있는 여자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요. 무엇보다 이 일로 제일 고통을 받은 건 승욱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인들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강조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아시아인 비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정말 괜찮냐고 묻더군요. 제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정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긴 했습니다. 남편이 속상해할까 봐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승욱이를 위해 제가 학생 시절부터 모았던 예금을 깼습니다.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면서도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커피 마실 거 안 마시면서 열심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모아둔 비상금이었는데 딱 지금이 쓸 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승욱이는 학교를 바꾸자 확실히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승욱이가 다니는 학교와 같은 아시아인들 비율이 높기도 하고 백인들도 집안에서 잘 교육받은 모범생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놓고 누굴 따돌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승욱이 성격 자체가 공부를 좋아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학교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졌어요. 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승욱이의 학교는 학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수학과 교수나 과학자들도 초청되어 수업을 진행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겠지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면담하러 간 저는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의 특별 수업에서 강의했던 예일대 교수가 승욱이를 눈여겨보고 대학교 영재반 프로그램에 넣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무척 기뻤습니다. 그 교수는 TV에도 나온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승욱이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의논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욱이와의 이야기 끝에 일단 한번 예일대에 견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승욱이와 저는 영재반 수업을 참관했는데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명문대에서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수학은 기본이었기 때문에 영재 프로그램에는 수학이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승욱이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영재반 아이들은 교수가 내준 물리 역학 문제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던 승욱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냐는 거였죠.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욱이는 막힘없이 칠판에 풀이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영재반 아이들과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지켜봤습니다. 물리학 교수는 승욱이의 풀이를 보고 완벽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는 꼭 이 아이는 영재반에 들어와야 한다며 저에게 꼭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이로써 승욱이는 3명의 예일대 교수에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승욱이가 평소에 물리 같은 과학 수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머리가 좋은지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 뒤 승욱이에게 너도 수업을 듣고 싶냐고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승욱이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승욱이는 예일대 영재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에게 영재 프로그램을 추천했던 교수님은 승욱이가 다른 교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희 승욱이를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닌 진짜 제자로 여겼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승욱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입시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당연히 승욱이가 예일대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고 저에게도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승욱이가 꼭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후원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끝낸 승욱이를 데리러 간 저에게 어떤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오더군요. 제가 처음 보는 교수인 걸 보니 승욱이가 듣는 수업의 교수는 아닌 듯 했습니다. 교수는 마치 죄인 같은 태도로 승욱이에게 사죄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엇 때문에 사과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교수는 자기 아들이 승욱이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처음 승욱이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헛소문을 내 힘들게 만들었던 그 미국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교수는 자기가 자식 교육을 소홀히 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당시 한창 연구로 바쁘던 교수는 가정교육을 아내에게 다 맡겼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내와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후 교수는 예일대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아들을 진학시켰고 아버지를 보러 온 그 소년이 저희 아들 승욱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교수의 아들은 저녁 시간에 초등학교 때 알았던 더러운 남자의 아들이 아버지 대학에 있는 걸 봤다고 비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교수는 이상하게도 승욱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승욱이는 교수들 사이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 또한 승욱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후에도 미군 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심정에 그의 이름이 혹시 승욱이냐고 물어보니 맞다는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교수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던 도중 자기 아들이 승욱이 엄마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역정을 내며 아들을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교수는 아들을 데리고 와 승욱이 앞에서 사과하게 했습니다. 교수의 아들은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냐고 대들었지만 그는 싸늘한 얼굴로 사과하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라라고 일갈했죠. 결국 저희 아들을 괴롭혔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반성해서 흘리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흘리는 건지는 알 수 없어서 찝찝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재훈이는 그 뒤 자연스럽게 예일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승욱이가 학자의 길을 걷길 바랐지만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긴 승욱이는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여 개발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승욱이의 뜻이 그렇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승욱이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대기업 이름을 말하면서 동네방네 자랑했죠. 그런데 회사에 다닌 지 6년쯤 됐을까요? 승욱이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선언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이라면서 통장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절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승욱이는 극구 사양하는 저에게 억지로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개발자로 일한 것은 다 저 때문이었으니 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사실 승욱이의 진짜 꿈은 교수님들이 원했던 것처럼 학문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길을 걸으면 저에게 보답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돈이 되는 개발자 일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승욱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군인의 월급으로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승욱이와 단둘이 있을 때면 내가 그런 좋은 학교에 간 것은
다 어머니가 희생해서다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승욱이는 저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고 그 보답을 위해 개발자로 몇 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저는 승욱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무척 감동하여 오열했습니다. 승욱이는 저를 꽉 안아주며 어머니가 앞으로도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현재 승욱이는 생계를 위해 프리랜서 개발자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비록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부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항상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